예, 그럼 이제 그 추리학습법에 이어서 영역별 학습법 두 번째 시간 논증학습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증은 세부 영역이 논증 분석, 논쟁 및 반론, 논증 평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안내서의 문구들을 보고 함께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논증 분석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결론을 먼저 찾고 전제들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전제들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해 보라 라고 안내서에 써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결론을 먼저 찾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결론을 어떻게 먼저 찾을 것인가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논쟁 및 반론 부분도 한번 봅시다. 자, 안내서에 보면 논쟁점 파악, 논쟁의 논리적 흐름을 파악, 주어진 주장 또는 논증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논쟁점, 논쟁의 논리적 흐름, 논증의 내용 중 무엇을 어떻게 먼저 찾을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일까요? 나중에 여러분이 로스쿨에 진학을 하시면 변호사 시험 중에서 객관식, 공식 명칭은 이제 선택형, 그 다음에 사례형, 기록형 시험을 보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사례형과 기록형은 서술형 시험이거든요. 이 서술형 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논점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제 로스쿨에 가시면 논쟁점이라는 말보다는 줄여서 논점이라는 말을 쓰는데 모든 답안지는 로마자 1, 논점의 정리 혹은 로마자 1, 문제 제기 하면서 이 문제의 논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논증 분석 부분에서 결론을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던 것처럼 논쟁 및 반론 문제에서는 논점, 논쟁점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따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논증 평가는 많은 부분을 우리가 알 수는 없고 그냥 하나의 논증에 대한 심층적 평가가 요구된다는 멘트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심층적인 평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의문이 들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한번 이제 길을 찾아봅시다. 자, 제가 제안하는 학습법이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증 분석의 경우에는 결론이 있을 만한 곳, 보통은 제시문의 앞 또는 뒤, 두괄식이거나 미괄식인 경우가 글에 따라서 많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잘 관찰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관찰이라는 포인트를 강조했습니다. 시각적인 관찰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항을 푸실 때, 논증이 나왔구나. 그럼 내가 제시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의미론적으로 결론이 뭐다라고 파악하는 건 굉장히 정통적인 방법이라면 여러분이 아예 들어가기 전에 결론이 어디 있을까? 앞이나 뒤에 있을까? 한번 관찰을 해보고 혹여나 선택지 같은 데도 단서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논쟁 및 반론 아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드러난 논점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논점을 일단 찾으면 좋겠고요. 논점이 주로 주어진 문제가 리트에 나오기 때문에 논점이 주어진 문제라면 그것을 활용해서 논쟁을 잘 쪼개야 됩니다. 이건 예제를 가지고 제가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고요. 자, 논증 평가. 이건 이제 주로 여러분이 나중에 논증 평가라고 하면 잘 와닿지 않고 강화약화 문제라고 하면 좀 더 와닿을 거예요. 사실은 리트의 논증 평가 문제의 거의 8할 대부분은 강화약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화약화 문제의 경우에는 유형별로 출제되는 전형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강화약화가 나오는 패턴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맞춰서 논증을 전략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 분석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논증 분석 예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문의 발문이 이렇게 나오죠. 다음 글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명제가 다른 명제를 필연적으로 함축한다면 전자가 참일 가능성은 후자가 참일 가능성을 필연적으로 함축한대요. 전자, 후자니까 요게 전자, 요게 후자겠네. 그죠? 이 정도는 알 수 있죠? 자, 예를 들어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든 문장은 결론이 되기 어렵겠죠? 거칠게 가볼까요? 얘가 결론이 되긴 어려울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과 이쪽 중에 결론일 가능성이 높은 쪽은 아마도 이쪽일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 지구의 행성이 충돌하는 것은 인간이 멸종하는 것을 필연적으로 함축한다면
지구의 행성이 충돌할 가능성은 인간이 멸종할 가능성을 필연적으로 함축한다. 아까 했던 얘기를 그대로 예를 들어서 반복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멘트가 나옵니까? 왜? Why? 왜 그럴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이걸 설명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쭉 설명합니다. 제시문 여기 엄청 길어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합니다, 여러분. 이런 연결 지시어에 유의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니은이라는 부호가 붙어 있고요. 지구의 행성이 충돌한다는 것이 인간 멸종을 필연적으로 함축한다면 뭐 전자 후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행성 충돌의 가능성은 인간 멸종의 가능성을 필연적으로 함축한다. 지금 계속 똑같은 구조에다가 무엇인가를 넣어서 예를 들고 마지막에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 글의 제일 앞에 이 부분과 끝에 이 부분이 결론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첫 번째 문단의 결론, 뭐 두 번째 문단의 결론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여기 이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보기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은 무조건 다 글만 읽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면 결론을 쉽게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문제에는 의외로 많은 힌트들이 담겨 있습니다. 문항에 따라서는 선택지가 이것을 도와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보기 기억을 보니까 니은을 도출하는 과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보통 전제를 도출한다라는 말보다는 결론을 도출한다라는 말이 더 일반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니은이 결론일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보기 니은 디귿을 보니까 기억으로부터 니은을 추론, 기억으로부터 니은으로의 추론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제로부터 결론을 도출하거나 추론해낸다라는 걸 이제 배웠다면 이 선택지를 보면서 아, 지금 이 글의 전체적인 결론은 우리가 니은이라고 봐도 되겠구나. 혹은 두 번째 문단, 최소한 그죠? 두 번째 문단의 결론은 니은이라고 봐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니은이 결론이구나. 그래서 요건 제시문 관찰뿐만 아니라 선택지 관찰을 통해서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시문 관찰, 선택지 관찰의 중요성을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논쟁 및 반론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논쟁 및 반론 문제 이런 게 있어요. 자, 2020년도 6번 문제인데 피회사에 근무하던 갑은 상습절도라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대요. 회사에 도둑이 있는 거예요. 갑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였고 명확한 증거가 없어요. 불구속 수사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갑의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 기소하였다. 나중에 이제 변호사 되면 갑자기 의뢰인이 구속됐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여러분. 아마 변호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하늘이 무너지는, 굉장히 당황합니다. 막 주말 같은 때도 갑자기 의뢰인이 구속되면 이제 막 가야 돼요. 가서 뭐 이제 적부심도 해보고 뭐 이제 어떻게든 나올 수 있게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속 기소가 된 거죠. 그러자 피해사는 이를 이유로 갑을 해고했어요. 구속 기소되니까 해고해 버리는 거예요. 야, 뭐야? 범죄자 아니야? 이렇게, 그죠? 이에 피해사의 직원들은 갑의 구속 기소와 해고를 둘러싸고 논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둘러싸고 논쟁을 했대요? 뭘 보여주죠? 논점을 아예 보여주죠. 그러니까 뭘 논쟁을 했느냐? 구속 기소와 해고예요. 이게 한 덩어리로 보이면 아마추어, 이렇게 나눠서 보이면 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논점이 두 개구나. 구속 기소, 해고.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 한번 볼게요. 자, 드러난 논점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정도 줬으면 이제 풀 때 이걸 나눠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을의 발언을 한번 볼까요? 야, 평소에 갑의 행동이 수상했어. 우리 급여 수준에 비해 씀씀이가 지나치게 컸어. 우리 뭐 회사 다녀보면 이런 사람들 있죠. 막 월급이 야 거의 막 소비는 사장님보다 더 막 그러면 이제 금수저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 우리 물건이 없어질 수도 있었는데 회사의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해. 여러분, 아까 해고랑 구속기소 중에 회사가 한 건 뭡니까? 해고죠, 해고. 그러니까 여기는 을은 해고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섞이면 안 된다. 자, 법에는 누구든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이게 뭐죠? 무죄 추정의 원칙. 예. 여러분 실제 형사재판에 가보시면 안타깝지만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유죄 추정의 원칙이 더 지배한다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 재판을 받으면 뭐 검사나 특히 이제 판사님이
조금 선입견을 갖고 보실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변호인이 그걸 이제 변호사로서 풀어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원칙이 있다고 들었대요. 갑이 절도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구속 기소까지 한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된대요. 지금 병은 해고에 관해서는 이런 방법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요. 뭐에 관해서만 얘기하는구나? 구속 기소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드러난 논점을 활용해서 글을 분석해야 된다. 그러면 선택지에서 해고를 물으면 여기로 오고 구속 기소를 물으면 여기로 오고 이렇게 나눠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제시문을 헤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논증평가 강화약화 쪽을 한번 볼까요? 2020년 37번 아주 유명한 문제입니다. 기억과 니은에 관한 판단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봐라. 소위 말하는 베이츠 의태를 가지고 문제를 냈는데요. 자, 요 의태란 한 종의 생물이 다른 종의 생물과 유사한 형태를 띠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형태가 유사하지만 독성이 서로 다른 두 종의 모델, 즉 약한 독성을 가진 모델 A와 강한 독성을 가진 모델 B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의태자 C가 어떻게 의태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제시되었다. 딱 느낌이 와야 돼요. 여러 가지 가설, 강화약화 문제구나. 가설 한 두세 개 나오겠구나. 리트는 보통 두 개가 나오거든요. 자, 볼까요? 그중 C가 A보다 B의 형태로 진화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는 가설이 지배적이래요. 여러분 그러겠죠? 내가 약한 독성을 가진 모델과 강한 독성을 가진 모델이 있는데 내가 요거 유사하게 흉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위장을 한다든가 보호색을 띈다든가 이런 것들 있죠. 당연히 강한 쪽으로 가는 게 지배적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살려면 약한 독성보다는 강한 독성 쪽으로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기억가설이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최근에 자극의 일반화라는 현상을 기반으로 C가 B보다 A의 형태로 진화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할 것이라는 가설이 제시됐대요. 야, 이거 이상하다. 결국 정리해보면 기억은 A보다는 B, 니은은 B보다는 A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동시에 성립하기가 어렵죠. 그죠? 이쪽은 이쪽이 낫다 그러고 니은은 이쪽이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요렇게 출제되는 강화약화 문제가 종종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살펴봅시다. 자, 가설 기억과 가설 니은이 소위 말하는 대립가설이에요. 대립가설. 즉, 가설 내용이 정반대예요. 여러분, 이런 강화약화 문제가 나오면 시험장에서 가슴이 뛰어야 돼, 가슴이. 왜? 이게 보통 강화약화 문제는 잘 보면 가설이, 기억과 니은 가설이 동시에 성립이 가능한 문제가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왜요?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좀 문제가 쉬워져요. 왜냐하면 기억과 니은 중에 하나가 강화되는 순간 다른 하나는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왜? A보다 B, B보다 A보다 B. 아니면 B보다 A. 둘이서 양립이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가 쉬워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제했다면, 이거 굉장히 전형적이고 수월한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고 풀이에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보기를 한번 관찰해 봅시다. 자, 보기를 관찰해 보니까 앞에 뭐뭐뭐 한다는 사실은 또 뒤에도 뭐뭐뭐 한다는 사실은 뭐뭐뭐 한다는 사실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선지 관찰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아마추어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갑니다. 이렇게 하나 또 읽고 풀고요. 이렇게 하나 또 읽고 풉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요. 선지를 이렇게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한 번에 처음에. 자, 그래서 지금 기억과 니은은 동그라미 기억과 니은을 다 묻는구나. 그 다음에 선지 디귿은 동그라미 니은만 묻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대립가설의 구도나 수월성은 여기다 갖다 써야 됩니다. 여기다 갖다 쓰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내가 선지를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풀어야 되겠구나. 두 파트로 나눠서. 자, 그리고 전형적인 선지는 뭘까요, 여러분? 당연히 기억 선지일 거예요. 왜? 여기는 기억을 강화하고 니은을 약화한다. 우리의 기대에 부합하는 선택지가 여기 딱 등장해 있죠. 그죠? 자, 그런데
니은은 어떤 사실이 기역과 니은 모두를 약화해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어렵다는 거죠. 둘 다를 약화하려면 뭔가 가설, 두 가지 가설이 근본적으로 전제하는 무엇인가를 공격해야 약화되겠죠. 지금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A보다는 B, B보다는 A라고 이야기하는 이 두 명을 다 무너뜨리려면 한쪽을 강화하거나 한쪽을 약화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앞에 전제되는 사실을 공격하는 선지여야만 이것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리트가 즐겨 사용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귿선지는 어떻습니까? 디귿선지는 니은만 따로 묶고 있죠. 그죠? 니은을 약화한다니까 이것은 기역과의 관계성 속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니은 자체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역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죠. 자,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 봅시다. 아까 제가 했던 말들을 제가 좀 정리해 봤어요. 자, 대립가설로 강화 약화를 묻고 있으니 자, 반가로 1번 둘 중에 하나가 강화 또는 약화되는지를 보고 그때 뭘 주의해라? 무관을 주의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지 않는다면 다른 한쪽을 약화시키거나 강화시키지 않을 거라라는 거죠. 그런 거, 즉 어떤 가설을 강화시키지도 않고 약화시키지도 않는 걸 우리 수험가에서는 주로 무관한 선지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협의의 해설이 무관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무관 컨셉의 문제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주의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만약 그렇다면 다른 하나는 약화 또는 강화될 확률이 높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죠? 아까 얘기했죠? A보다는 B로 의퇴하는 것이 유리해를 강화하는 순간 여러분 B보다는 A로 의퇴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실제 협의의 해설도 이런 식으로 편하게 해설합니다. 지금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협의 해설 찾아보면 야, 이쪽이 약화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은 강화되겠지 라는 식의 논리 구조를 가지고 해설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연결이. 왜? 요 본질상 요 두 가지가 요쪽을 강화하는 순간 반대되는 쪽을 약화할 수밖에 없게 구조가 설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문제를 잘 연구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리트에서 이런 포인트를 보여주는 문항들이 꽤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봅시다. 논증 분석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결론을 찾아야 하는지를 먼저 판단한 후에 찾아야 한다면 전형적인 위치를 관찰해 보자. 제가 중요한 얘기 했습니다. 리트는 시간 싸움이죠. 여러분 125분 동안 40문항을 풀어야 되는데 5분 정도 답안지를 쓰는 시간을 감안하면 40문항 정도를 3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저는 40문항을 다 풀라고 권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스킵을 하고 뭐 한 35개 정도 풀면 뭐 우리가 원하는 대부분의 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서울대 로스쿨에 꼭 가야 되겠는데요. 네, 35개 풀고 35개 다 맞추면 갈 수 있습니다. 5개 안 풀어도 돼요. 그럼 5개 중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찍으면 5개 중에 하나 정도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문제가 뭐냐? 여러분이 논증 분석 문제를 학원에서 배우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학원의 폐해는 이겁니다. 강사가 학원의 폐해를 이야기한다. 자신감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학원의 폐해가 뭐냐? 논증 분석은 결론 찾는 게 중요해 라는 얘기만 제가 자꾸 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무조건 결론을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논증 분석 문제 중에 결론을 안 찾아도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무슨 문제죠? 잘 생각해 보세요. 쉽습니다. 결론을 안 물어본 문제는 안 찾아도 돼요. 혹은 출제자가 선택지 물어본 선택지를 판단하는데 굳이 결론을 안 찾아도 되면 안 찾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정답 선지를 판단하는데 결론을 안 찾아도 되면 굳이 결론을 찾지 않아도 되는데 많은 수험생이 무조건 결론은 찾아야 돼 라는 전제를 깔고 가니까 어떤 낭비가 있다?
시간 낭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딱 보면 프로는 야, 이거 결론을 찾아야 되나를 먼저 판단해 봅니다. 주로 그걸 어디서 알 수가 있죠? 선택지를 관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 뭘 물어보지 지금? 그죠? 예를 들면 리트 이런 거 있습니다. A와 B는 보편적 인권을 인정하고 C는 부정한다. 그럼 이건 어떤 결론적인 부분을 묻는 느낌이 딱 들죠. 그냥 문제를 보시지 않으셔도. 그러면 아, 보편적 인권을 인정하는지 부정하는지에 대한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무조건 찾아야 됩니다. 그걸 안 찾고 선택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읽을 때 야, 얘가 도대체 보편적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안 하나부터 시작해서 다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찾아야 한다면 전형적인 위치를 잘 관찰하자. 앞 아니면 뒤를 잘 관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두괄식인지 미괄식인지 아니면 수미상관식으로 앞뒤에서 쫙 보여주는지를 여러분이 관찰해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아까 제가 예제에서 뭐까지 말씀드렸죠? 예, 선택지까지 활용해서 결론을 또 수월하게 찾는 연습도 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죠. 자, 논쟁 및 반론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논점이 뭐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많습니까? 하나라는 생각이 많아요. 그죠?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문제는 논점이 2개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리트 문제는 논쟁점의 단복수 여부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논점이 없을 수는 없어요. 논쟁이니까. 자, 그런데 그게 하나인가 2개인가 확인한 다음에 2개라면, 논점이 2개라면 10중 8구 제가 확신하건대 이건 리트가 의도적으로 출제한 겁니다. 논점을 2가지를 주고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위원회를 여러 가지 주고 요거 물어봤다 저거 물어봤다 하는 것처럼 구속기소와 해고라는 2가지 논점을 주고 해고를 물어봤다가 구속기소 물어봤다가 같이 물어봤다가 이렇게 헷갈리게 한다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논자들의 진술이 어떠한 논점에 관한 것인지를 의식하면서 접근하지 않으면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하는지부터 잘 관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수험생이 어떻게 한다고요? 갑 나오면 갑에 이야기하는 내용에만 관심이 있어요.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트는 일단 무엇에 관해서 얘기하는지, 야, 일단 을이 지금 해고랑 구속기소 중에 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내용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체화가 되어 있어야만 시간도 절약하고 정답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정확도도 높아집니다. 제가 이제 125분을 여러분이 이제 시간 쓰시는 걸 봤는데 여러분 나중에 이 125분이 긴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그 로스쿨 가시면 나중에 변호사 시험을 볼 때 민사 사례형 시간은 3시간 반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학교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꿈꾸시는 판사가 되기 위한 첫걸음, 로클럽 지원하는 거, 재판연구원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들으시는 형사재판 실무, 민사재판 실무의 시험 시간은 4시간입니다. 그것도 이제 사법연수원에서는 원래 8시간입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그 사법연수원생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시험 보시다가. 너무 과로로. 예, 그래서 이제 로스쿨은 그렇게는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4시간 합니다. 4시간. 여러분 4시간 동안 머리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4시간 동안 머리 쓰면요. 왜 소위 말하는 번아웃 있죠? 금방 옵니다. 왜 번아웃이 오죠? 머리를 써야 될 때 쓰고 쓰지 않아야 할 때 쓰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수험생들은 풀가동합니다. 풀가동. 언어이해는 그게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잖아요. 추리논증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힘을 쭉 빼고 관찰하다가 머리를 쓸 때 써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많은 수험생이 발문부터 막 머리에 입력하면서 시작합니다. 아까 제가 문제 보여드렸죠? 전원위원회, 전문위원회 문제를 꾸역꾸역 머릿속에 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그 다음에 사례에 가서 막 10,000명, 몇 프로 선지에 가면 이미 나는 용량 초과예요. 근데 내 머리는 쓸 대로 썼고 머리는 안 돌아가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이 선지가 O인지 X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미 그 문제 끝에 가면 내 힘은 다 빠져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 의문의 시작이에요. 왜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할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 강의의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로스쿨 입학을 앞두고 저한테 배울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크게 생각 안 해요.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내용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가르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논증평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부분 어떤 문제다? 강화 또는 약화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빈출 유형 중에서도 어떠한 형태의 문항 구성인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간만에 2020년에 뭐가 나왔다? 대립가설 문제가 나왔다. 자, 그럴 때는 그 전형적인 패턴에 포섭을 한 다음에 기존의 프레임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그런 식의 문제가 나왔었다는 거예요. 리트에. A보다는 B, 그죠? B보다는 뭐 A보다는 B, B보다는 A 뭐 이런 식의 문항들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예전에 그 문제를 풀어봤었지. 그때 선지가 이렇게 나왔었지. 비슷한 출제구나. 이렇게 하면서 전형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립니다. 자, 추가 과제가 있습니다. 논증 분석은 2019년도 20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서요. 결론이 A인지 I인지를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논쟁 및 반론은 2019년도 4번 문제인데요. 전체 논점이 있고 세부 논점이 있습니다. 아까는 이제 논점이 2개였잖아요. 근데 요거는 전체 세부니까 그걸 구별해서 잘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논점이 복수일 때 유의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쟁 평가. 자, 아까는 제가 강화 약화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의 가장 전형적인 출제 패턴 중 하나인 일치 차이법이 있습니다. 일치 차이법이 있어요. 이거 이제 뭐 쉽게 말하면 과학에서 통제 변인 이런 거 있잖아요. 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없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예. 그러면 이제 이거는 A를 고정시켜 놓고 B에 있고 없음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지를 보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방법들. 이게 사실은 미래일치 차이법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다 배운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리트에 출제되고 있어요. 근데 왜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많이 틀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걸 출제한지 몰라요. 왜 모를까요? 출제자가 프로입니다. 그러니까 프로니까 요걸 출제하는데 여기다가 막 장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하듯이 막 장식을 해가지고요. 이게 본질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안에 나무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나무를 보고 풀어야 되는데 요 장식에 이제 휘둘리면서 막 푸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일치 차이법은요. 문제가 딱 나오면 요 뼈대를 빨리 찾아내는 사람이 이깁니다. 요 뼈대를 딱 찾아내야 돼요. 근데 요거를 이제 출제자가 뭐 제가 이거 이론편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거긴 하지만 출제자가 예전에는 요걸 다 말로 써놓고 이렇게 표를 그리면 풀 수 있게 출제했습니다. 표를 안 그려줬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예요. 와, 이걸 다 말로 써놔. A가 있고 B가 있을 때는 결과가 있고 A가 있고 B가 없을 때는 결과가 안 나타나요. 이렇게 말로 써놔요. 그러면 이제 말로 써놔서 헷갈리니까 수험생들이 그림을 그리는 순간 눈에 딱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잘 푸니까 출제자가 여러분을 알았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표를 이제 그려줍니다. 표를 그려주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요것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데이터나 앞으로 하지 않아도 될 실험들을 막 섞어가지고 표를 복잡하게 보여줍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표 중에 요 일치차이법에 해당하는 뼈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출제 경향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유용한 변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수험 패턴의 변화입니다. 출제 패턴의 변화입니다. 요거를 여러분이 경험을 해보시고 나중에 제가 이론편이나 적용편에서 한번 요 문항들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 추리학습법과 논증학습법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것이고요. 제가 오늘 조금씩 보여드린 그 제가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요 다음 시간에 정변학습법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실전 워밍업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진행을 하죠.